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강정수 블루닷 AI 연구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그 오라클 주가가 33년 만에 최대 폭으로 치솟았습니다. 이 클라우드 수요와 계약이 치솟았다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우선 뭐 실적 자체가 그렇게 대단히 좋았던 건 아닌데요. 실적이 보통 우리가 가이던스를 얘기하죠. 우리 앞으로 지금은 이만큼 벌었지만 다음 분기나 다다음 분기에 얼마 정도 더 벌 거다라는 부분인데 이번에 굳이 표현하자면 RPO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RPO가 뭐냐면 Remaining Performance 오블리게이션이라고 해서 아직 계약은 들어왔는데 실행은 못한 아직 얼만큼 계약 물량이 남았다. 네. 이런 근데 거죠. 그것이 4,550억 달러가 됩니다. 그러니까 즉 폭발적으로 이번에 140억 달러의 매출을 냈었는데요. 앞으로 10배가 넘게 10배가 뭡니까? 20, 30배가 앞으로 계약된 게 너무 많다라는 거죠. 여기에 월가가 흥분을 해버린 거죠. 아니 지금도 돈을 좀 적적하게 벌고 있는데 많이 버는데 계약한 것까지 하면 어마어마하게 벌 거다. 어마어마하게 벌 거다니까 이건 앞으로 크게 오르겠구나. 그러면서 43%가 하루 만에 오르는 정말 엄청난 일이 지금 발생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43%. 네, 이건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블룸버그에 따르면 그 오라클 회장의 순자산 가치가 우리 테슬라의 머스크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는 얘기 있는데 이건 어떤가요? 뭐 사실은 이거는 이제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1위로 얘기를 했는데 하루 만에 43% 오르니까요. 하루 만에 800억 달러의 자산 증가가 있었던 겁니다. 800억 달러면 얼마죠? 80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뭐 10조? 10조. 뭐 이렇게 싹 올랐는데요. 사실은 또 내려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포브스 같은 경우 그래서 변동을 안 시켰어요. 1위는 여전히 일론 머스크다. 이건 뭐냐면 일시적이기 때문에 최소한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는 지켜봐야 되는 거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그거는 그냥 이슈가 된 것이죠. 네. 근데 이게 AI 오라클이 이제 AI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후발주자인데 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해 나갔을까요? 그거는 이제 지금도 사실은 규모로 보면은 아마존의 AWS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라든지 구글의 클라우드에 비해서는 사실은 대단히 작은 규모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라클은 데이터베이스 장사를 많이 했었고 비즈니스 많이 했고 우리가 말하는 온프레미스라고 해서 클라우드가 아닌 그 기업마다 그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준 비즈니스를 했었는데 주로 오라클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지금 현재도 고객사가 어디냐면은 은행, 그다음에 뭐 이 전력회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은 보수적이게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분들도 근데 이 기업들도 은행권이라든지 전력회사라든지 좀 이런 보안과 관련된 전통적인 기업들도 클라우드로 이동하고 싶어 하거든요. AI를 그렇죠. 하기 위해서. 그러면 원래 신뢰할 수 있는 오라클 브랜드가 있으니 이들과 같이 클라우드로 가려고 하는 경향성들이 있기 때문에 오라클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에 있는 비클라우드 고객들이 클라우드로 가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행하지 못했던 계약이 이렇게 많은 것도 사실은 어떠한 기존에 있어서 이미 클라우드에 있는 아마존에 있는 사람들을 옮긴다든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옮겨오는 것이 아니라 아직 클라우드로 못 간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들이 오라클을 쓰고 있었던 전통적인 고객이고 그러다 보니 그들이 오라클을 선호하게 돼 있죠. 왜냐하면 은행이라든지 뭐 여러 전력이라는 이건 국가 보안도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가 관련되어 있거든요. 이런 규제들을 다 해결해 주면서 갈 거라고 오라클을 믿기 때문에 오라클의 잠재적 수요가 많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IaaS라는 뭐 특별한 기술이 있었던 거라기보다는 잠재적 수요가 컸다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오픈 AI하고 계약이 그렇죠. 그게 크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크죠. 왜냐하면 스타게이트를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었는데 아직 시작은 올해 뭐 트럼프 행정부가 이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스타게이트 계약이 나오고 했었지만 실행은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픈 AI가 구체적으로 3천억 달러의 계약을 한 거죠. 3천억 달러를 갖다가 우리나라 돈은 이게 416조 정도 되는데 엄청난 건데 5년 동안 해서 만들겠다는데 이 데이터 센터의 규모가 4.5 기가와트입니다. 이 4.5 기가와트가 어느 정도냐면 4.5 기가와트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려면 원자력 발전소 4.5기가 필요합니다. 한 5개 정도, 4.5 정도 필요해요. 5개 정도의 전력이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를 오픈 AI만을 위해서도 지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 이거는 아까 말했던 RPO에 들어가지도 않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 수요가 앞으로 더욱더 크게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 클라우드 보면은 네이버 클라우드나 카카오 클라우드 뭐 KT가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이 세계적인 기업이 되지 못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규모의 경제가 있죠. 미국하고 큰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여러분 규모의 경제는 우리가 일반 공장에도 적용되지만 클라우드도 적용되죠.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가 예를 들자면 1,000개가 있는 기업하고 100개가 있는 기업에서 1,000개가 있는 기업은 엔비디아하고 협상하기도 좋겠죠.
그리고 인력도 예를 들자면 클라우드 전문 인력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 1000개를 운영했던 이런 인력들이 많다 보니까 보안도 가장 전 세계에서 잘하는 사람들 스카우트하고 이 정도로 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분들을 스카우트하려면 또는 그런 인재를 육성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국내에서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클라우드 업체를 쓰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네이버 클라우드를 쓰게 되면 국내는 해결할 수 있지만 미국 지사에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요즘 미국에서 패스트 채널이라고 해서 삼성 스마트 TV에서도 이제 방송이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데 그럼 네이버 클라우드가 미국에도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즉 한국의 국내 클라우드 업체가 해외로 못 나가면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반드시 해외에도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국내 기업이라도 국내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해외로 나아갈 수 있는데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에는 미국에 있는 클라우드 업체랑 협력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의 데이터 센터 허브가 되겠다라고 네. 해서 이제 세계적인 회사들과 협력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저희도 뭐냐면 미국이면 미국, 네. 그다음에 싱가포르, 아시아에서 적어도 우리가 싱가포르를 넘어설 수 있는 데이터 센터 허브 국가는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글로벌로 지금 한국의 KT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카카오가 나아가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시작은 지금 잘 하고 있다고 보지만 하지만 우선 1단계 목표로 이건 국가도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요. 아시아 허브는 좀 시도를 해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고 하면 협력 파트너사가 있어야 됩니다. 협력 파트너사. 예. 그렇죠. 그리고 왜냐하면 또 한국은 경험이 없는 게 뭐냐면 예를 들자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풀어나가고 있는데 일본에다 지금 데이터 센터를 운영했던 것을 경험을 지금 네이버가 가지고 있거든요. 라인 때문에. 자, 이런 것을 확장하려다 보면 나라마다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이런 법이 다 다르죠. 이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법률 전문가들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제 간의 규약도 있어야 되죠. 한국 정부가 나서서 이 부분에 예를 들면 일본 이용자들이라든지 또는 말레이시아 이용자들의 데이터 일부가 한국 데이터 센터에도 저장될 수 있고 이 부분 같은 경우 우리가 세이프 하버라고 보통 얘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국내 시민들의 데이터 보호도 우리가 가장 앞장서지만 해외 거는 더 신경 써주겠다. 데이터 보호.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아 국가 간에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의 협약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제도가 안 만들어주고 기업 혼자서 해봐라 이렇게 하기엔 되게 어렵다라는 거죠. 기업 정부가 해줘야 될 일이 있는 거네요, 그죠? 네, 하나는 그러니까 데이터 부분에서 안정성 부분. 근데 또 하나 이제 경쟁력 부분에서 아까 그 전기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4.5기가 있는데 전기료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일본하고 한국하고 싱가포르하고 조사해 보니까 한국 전기료가 제일 싸거든요. 네. 그러면 한국의 어떤 이 데이터 센터 가능성은 어떤가요?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는 아직은 변동이 안 되고 있지만 지금 아리백이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도 지금 골치를 아프고 하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아마존 그다음에 심지어는 메타, 구글 엄청나게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있고 지금 오라클도 만들고 있는데 다 아리백 대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부터 벌써 여러분 지금 부탄에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데이터 센터를 대형으로 짓고 있습니다. 수력 발전이 넘치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뉴질랜드에도 짓고 있어요. 거긴 지열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이고 요번에 오픈 AI가 노르웨이 짓습니다. 노르웨이도 수력이 있기 때문인 거죠. 즉 일본 같은 경우에도 아리백 준비가 많이 돼 있어요. 한국은 사실은 아리백 준비를 특히 지난 3년간 놀았잖아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놀았죠. 그러니까 아리백이 지금 안 돼 있어서 사실 국내 기업의 아리백도 지금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데 전기료가 지금 싼 거는 아리백을 안 하기 때문인 거죠. 만약에 아리백을 하면 일시적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경향성을 가지게 될 수 있죠. 재생에너지라는 거.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생에너지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앞으로 전개한다라고 하면은 가능할 수 있어도 지금 전기료만으로는 다른 나라에게 우리가 더 싸니까 여기다 유치해. 지금 저는 한국도 지금 필요한 거 지금 울산에도 확대하고 있고 네이버도 지금 세종에다가 각 세종을 짓고 있고 이러면서 점점 확대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아리백을 맞출 수 있는 전기도 지금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것도 미주수인데 이걸 가지고 해외에다 팔겠다 쉽지 않은 구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남 같은 데 보니까 그 솔라시도 같은 경우는 한 몇백만 평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F형 경기장도 굉장히 넓은 데가 있는데 그런 데를 아리백의 단지로 하고 영광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으니까 네. 그걸 같이 해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우리가
어차피 전라남도 광주에 우리가 한전도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아리백 문제도 해결하면서 뭔가 데이터 센터 문제도 같이 하는 뭔가 국가적인 프로젝트가 안 필요한가요? 전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에 뭐 SK 하이닉스 만들고 있으면서 여기도 아리백이 있다 보니까 그걸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전라도 쪽으로 통과하는 송전소를 지금 져야 되고 또 갈등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전기가 지금 절대적으로 많이 생산되는 곳에 전기를 필요로 하는 곳이 이동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그렇게 되어야 사실은 지금 빠른 속도로 저희가 아리백을 준비할 수 있거든요. 네네. 전기가 넘쳐난다면 즉 재생에너지가 넘쳐난다면 멀리 다 해가지고 송전소 천천히 지어도 돼요. 근데 지금 송전소 지으면서 지역 갈등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전기가 생산되는 곳에 가야 된다라는 거고 지금 솔라시티 같은 경우 2028년이 1.9기가와트고 그다음에 2030년에 5.4기가와트거든요. 이것도 이제는 시작에 불과해요. 여러분 메타라는 기업이 지으려고 하는 수많은 데이터 센터 중에서 하나가 2030년부터 33년까지 지으려고 하는 데가 그 데이터 센터 하나가 5기가와트를 필요로 합니다. 원자력 발전 5개. 5개. 네. 그리고 지금 저서 30년 전에 가동될 것도 1기가와트짜리.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그냥 1기가, 5기가, 3기가 이런 것들을 계속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솔라시티는 하나의 모범 케이스를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다른 지역에도 솔라시티와 같은 것들을 사실 저희 솔라시티가 10개, 20개 필요합니다. 저도 그렇게 저도 여러 차례 갔었는데 네. 이번에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무한에 네. 있으니까 네. F1 경기장까지 같이 해가지고 전기가 있는 곳에 데이터 센터를 대규모로 맞습니다. 짓고 네. 그렇게 하면은 새로운 지방도 살고 하지 않을까. 우리가 충청남도가 전기가 많기 때문에 현대제철도 있고 삼성도 있고 다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기는 미래지향적이지가 않죠. 그렇죠. 네.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전기로 완전히 저는 바꿔줘야 된다는 거고, 지금 다 원자력 하시는데 저도 원자력 반대하지 않아요. 이념적으로 이걸 가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원자력 발전소는 여러분 전 세계 평균이 중국을 제외할 경우에는요. 한 번 공사 허가가 난 다음에 거기서 전기가 생산되는 데까지 7년 걸립니다. 예. 왜냐하면 분쟁이 없이 법원의 재판이 없이 원자력 발전소가 중국을 제외하고 지어진 나라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7년 정도 기다렸다가 저희가 AI하고 데이터 센터 질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당장에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당장에 시작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를 보통 꼽죠. 태양광하고 천연가스를 뽑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근데 태양광을 지면서 중과도기적으로 지금 가스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전력에 대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어떤 큰 그림이 저는 새롭게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 보니까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땅이 부족하잖아요. 네. 제주도보다 작으니까.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LNG 기반에서 하니까 아리백을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네. 오히려 광주 전남 쪽에 대규모 우리가 하면 국가적 실험을 하는 게 필요하다. 네, 저도 만족으로 선택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결국은 이 데이터 센터는 결국은 반도체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요. 네. 그죠? 그런 면에서 이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HBM 이 공급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요번에 뭐 브로드컴이 여러분도 아신 것처럼 오픈 AI하고 물론 이제 브로드컴이 공식적으로 CEO가 얘기했던 것은 밝힐 수 없는 고객사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오픈 AI라고 지금 이제 판명이 된 건데 한 100억 달러 정도의 자체 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챗GPT의 이용자가 한국도 2천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무료 이용자가. 우리가 전 세계 2등이라는 2등은 유료 사용자고요. 유료 사용자. 유료 사용자가 전 세계에 2천만 명이 있습니다. 챗GPT가 8월 기준으로 그 중에 2등이 한국이고요. 무료 사용자가 전 세계에 8억 명이 있습니다. 무료 사용자가 8억 명이 있다. 네, 그런데 그 중에 2천만 명을 한국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무료 사용자가 늘어나도요 데이터 센터가 더 필요합니다. 당연하죠. 사람들이 질문을 계속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GPT-4.5라든지 과거형 모델에서 제가 뭐 광화문에서 가장 맛집이 어디 있을까라고 물어봤을 때 사용하는 토큰과 토큰을 우리가 보통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마다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때는 100개가 들었으면요. 지금 GPT-5에서는 1000개가 들어요. 맞아요. 그러면 앞으로 모델이 더 좋아질수록 데이터 센터에 AI 칩이라든지 가속기라고 얘기하는 이런 반도체가 더 많이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는 더 많이 필요하고 전력도 더 많이 필요하고 냉각수도 더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계속해서 폭증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이 AI 가속기라고 하는 AI 칩, AI 반도체의 필수품이 전제 조건이 HBM이죠. 네. HBM이 없으면
AI 반도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고 엔비디아의 H100이라든지 블랙베리라든지 지금 브로드컴의 이러한 이 커스텀 칩이라고 하는 ASIC 칩 이런 것들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저는 시장 전망은 SK 하이닉스라든지 미국의 마이크론 2위 업체 지금 3위 업체가 삼성전자인데요. HBM은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싹 다 HBM을 가지고 가서 조립하는 곳은 다 TSMC라는 거죠. 패키징이라고 얘기를 하죠. 패키징이죠. 예, 이 패키징은 100% 지금 TSMC가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TSMC의 생산 용량, 저 프로덕션 캐파시티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증가하지 않으면 HBM을 팔래야 더 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타이완에 있는 TSMC가 지금 일본과 미국에다가 이 AI 반도체를 위한 공장들 계속 증설하고 있거든요. 이 증설 속도에 맞춰서 HBM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조건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쉬운 문제부터 삼성전자가 HBM4 이거는 기술 심사를 통과한 건가요? 아직 못했습니다. 이 통과되는가 여부에 따라서 반도체 시장 큰 판도 변화가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3E도 통과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HBM4는 예를 들면 블랙웰에 들어가는 거고요. 3E는 지금 이제 후퍼라는 H100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삼성전자가 지금 이 H100이 들어가는 HBM도 통과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아예 건너뛰어서 자기는 블랙웰에 들어가는 4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뭐 그런 자신감 좀 좋다고 보고 분명히 잘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 흔히 말하는 품질 통과, 품질 테스트 여기에서 통과를 해야만 되는 거고 했을 경우에는 삼성이 빠른 속도로 2위나 1위로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좀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우리가 그 주식 5천이 되는 길이 뭘까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삼성전자가 HBM4를 통과하면 그럼 아마 전체 시장의 엔비디아 한 30%를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는데. 뭐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근데 그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통과될지 아닐지는 노력은 하고 있고 잘 되길 저도 응원합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또 하나 그 아까 말씀하실 때 결국 반도체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은 결국 패키징 기술이 앞으로 미래의 또 하나의 전쟁터다라고 네. 하면 TSMC의 그 패키징 기술을 넘어가려면 우리나라는 뭐를 해야 됩니까? 사실 TSMC도 패키징은요 미국의 솔루션을 쓰고 있어요. 미국의 예를 들면 여러분 노광 장비라고 해서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이 테라다인이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패키징 장비 업체 거를 사다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패키징을 잘해서라기보다는 그 나노 공정에서 지금 수율이 대단히 좋고 안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물량도 사실 브로드컴에서 했던 것도 사실 지금 TSMC로 옮겨간 상태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미국의 텍사스에 짓고 있는 곳에서 테슬라랑 같이 AI5라는 칩을 하는 것 이게 2나노 공정이거든요. 여기에서 실력을 보여준다라면 앞으로 블랙웰 칩도 그리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두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HBM을 잘 만드는 것이 있고요. HBM을 잘 만드는 거 삼성전자의 과제. 네, 그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 공장에서 반도체 공장에서 실제로 2나노 공정에서 높은 수율로 이러한 반도체를 만들어내면서 엔비디아의 물량을 주문을 받아오는 것, 브로드컴의 주문을 받아오는 것이 삼성전자에게는 이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근자의 반도체 큰 변화는 마이크론이라는 그 회사가 그렇죠. 미국의 그러니까 한 3천억 달러? 네. 3천억 달러 네. 정도를 투자를 하던데. 네네. 2천억 달러, 1,500억 달러 정도는 공장 짓고 500억 달러 정도로 R&D를 하던데. 네. 또 하나 이게 마이크로 익션이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뭔가요? 우선은 트럼프 행정부 그 전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사실은 다 보조금들이 나왔던 거죠. 바이든 행정부에서 칩스 액트라고 해서 반도체 진흥법들이 만들어졌고 이것에 따라서 TSMC, 마이크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4개 기업이 큰 지원을 미국 정부로부터 받았죠. 그런데 이 바이든 정부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색깔 주기 작업은 열심히 하는데 딱 안 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반도체 지원법입니다. 이건 그대로 가서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TSMC 다 받고 있는데 여기에 마이크론은 거기다가 받고 더 얹혀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더 지원해 주다 보니까 공장 삽들 때 마이크론에서 할 때 엔비디아의 젠슨왕도 오고 구글의 CEO도 오고 제가 제일 지금 두렵게 생각하는 게 사실 그거예요. 네. 그래서 그들이 물량을 앞으로 마이크론에는 우선은 마이크론의 공장 그렇죠. 네. 공장이 100% 가동시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마이크론이 그래서 지금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는 부분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일본 경제가 떠오를 때 미국의 일본 경제의 허리를 부러뜨릴 때 보면 결국은
반도체를 한국하고 대만으로 네, 이동시켰죠. 이동시킨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지금 이 반도체 전쟁 부분에서 결국은 그 마이크론 같은 걸 미국으로 땡기고 네. 이러면서 우리가 약해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은 우리도 뭔가 한국 기업에 대해 반도체법 지원법이나 뭔가 획기적인 미국보다 더 좋은 지원을 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반도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의 생태계죠. 타이완 같은 경우 TSMC 주변에 정말로 이 TSMC가 만들 수 있는 그 공장을 지원해주기 위한 엄청난 기업들이 국제적 수준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도 지금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다시 그 타이완에 있는 기업들을 그리로 끌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지 마이크론 혼자서 가능한 것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게 그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을 많이 만나보면 설계하고 이러는 게 결국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협업 구조를 TSMC처럼 해야 되는데 네. 이게 D램에서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네. 결국 이 문을 안 열어주니까 전부 TSMC로 가니까 TSMC는 점점요 네. 강해지는. 네.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국내에 설계회사나 우리 기본 반도체 회사의 문을 협력하는 구조를 TSM처럼 만들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에 대한 막대하게 기업들의 역할도 크고 정부의 역할도 저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정부가 안 도와줘도 스스로 잘 클 수 있는 큰 규모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기에 그것과 협력하는 것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패키징 기술도 사실은 미국 걸 지금 갖다 쓰고 있는 거고 이러한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이러한 소재 장비 기업들이 한번 일본과의 갈등 속에서 우리가 성장했던 것처럼 이러한 계속해서 이 부품 업체와 이 밸류체인에 있는 다양한 업체들이 거기에도 전문가들이 있고 거기도 뛰어난 인재들이 가고 여기에서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우리 한국의 대학에서 배출되고 이러한 산학협력 구조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반도체에 대한 생태계 그림을 그리는 것이 중요한 거지 대표 기업 두 개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생태계를 지원하는 쪽으로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인 반도체 그렇게 SK 삼성이 어떻게 할 것만 자꾸 얘기하는데 주변이 어떻게 그렇죠. 협력을 만들 건가 네. 그죠?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또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 화제인데 1조 달러를 파격 보상한다. 1조 달러. 네.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뭐 저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1조 달러만큼의 주식을 추가 발행해서 주게 된다라는 신주 거고, 발행하는 신주 거잖아요. 발행을 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밸류에이션이 높아지지 않았을 경우에 그 기업 가치가 올라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한 17% 정도의 희석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주주들이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부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 손해를 볼 보죠. 수가 있죠. 근데 이 1조 달러는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인가? 테슬라의 기업 가치가 5조 달러가 되는 겁니다. 지금 1조 달러인데요. 4배, 5배를 더 올리면은 그렇죠. 1조 준다. 그러면 저의 주가도 구주도 그만큼 주가가 가치가 쉽게 올라가겠죠. 얘기하면 지금 100원인데 5조가 아니라 8조 달러입니다. 8조 달러.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네. 그러니까 지금 100원인데 네. 800원 되면 네. 그때 이거를 12단계로 나눠서 줘요. 그때마다 중간중간에 실적들을 이뤄내고 있는 거예요. 1조 달러 가면 얼마 주고 2조 달러 그러니까 1조 달러에서 1조 3천억에서 철저히 보상 체계네. 네, 12단계로 해서 2조 달러 가면 얼마 주고 3조 달러 가면 얼마 주고 4조 달러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여기에 또 걸려 있는 게 있어요. 자동차는 뭐 그러니까 1,000만 대를 팔아야 되고요. 10년 동안. 그다음에 옵티머스도 100만 대를 팔아야 되고 로보택시도 100만 대를 운영해야 돼요.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동차 부분은 가장 쉬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연간 거의 200만 대를 팔고 있는데 그냥 지금대로 가도 2천만 대는 팔 수가 아니, 있다고 그게 보고 또 있고요. 테슬라 모델이 또 대단한 게 현재 이걸 사게 되면 800만 원 주고 사면 소프트웨어를 계속 업데이트하겠다고 해서 네네네 그렇죠. 그리고 또 옵티머스도 사실 2028년까지 뭐 100만 대를 연 생산하겠다고 지금 예약을 하고 있거든요. 예고를 그걸 반드시 지키지 못하더라도 이것이 2030년 31년 가더라도 충분히 갈 수 있고 로보택시도 갈 수 있고 근데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순 영업이 그러니까 즉 에비다타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즉 감가상각을 제외한 순이익률 이거를 10배를 증가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대단히 미션 임파서블. 그러니까 월가에서는 이 부분이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주가도 8조 달러 갈 수 있다. 왜? 옵티머스를 100만 대만 만들어도 주가 8조 달러 갈 수 있다. 이익 구조 문제가 네, 이익 구조도 10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대단히 쉬운 조건을 준 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을 이뤘을 경우에는 대단히 달콤한 조건이죠. 1조 달러라고 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인류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주주 자본주의를 근본으로 극단화한 거죠. 그만큼 일론 머스크를 여기다 묶어놓을 수 있다라는 거고 일론 머스크도 거기에 동의를 했고요. 왜 일론 머스크를 이렇게 테슬라는 잡으려고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은 현재로서는 일론 머스크밖에 없죠. 리더십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론 머스크가 예를 들면 스페이스 X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X.AI도 가지고 있고 테슬라하고 지금 현재는 법적으로 무관한 기업이거든요. 이런 것들과 통합 시너지를 낼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일론 머스크가 가장 집중하는 것은 자동차가 아니라 옵티머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보면 스페이스 X보다 더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옵티머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을 이뤄낼 수 있다는 거고 이번 조건에 뭐가 있냐면 35년에 그러나 후계자를 선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 이 일론 머스크를 대체할 인력을 찾아내라. 그것도 일론 머스크의 과제로 이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건부에 2035년까지 일론 머스크 이후의 CEO를 선정할 것. 그건 참 탁월한 것 같아요. 그 경영학에서 가장 중요한 CEO 역할이 넥스트를 결국은 발굴하는 거를 중요한. 그렇죠. 애플도 그렇게 해서 사실은 지금은 좀 애플의 지금은 팀 쿡에 대한 회의론이 많지만 최소한 이 스티브 잡스 이후의 팀 쿡이 애플을 이렇게 발전시켰던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CEO를 잘 선정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인 거죠. 이 테슬라 부분에서 제가 좀 눈여겨보는 거는 그 옵티머스도 있지만은 그 메가팩슬이하고 메가블록 지금 뭐냐면 ESS 이렇게 전기를 저장하는. 이거를 오메가짜리를 그러니까 4개 블록으로 만들어 가지고 인류 사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전기 저장 장치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 있어 보이는 이건 어떤가요? 이것의 시장성을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것이 원래도 우리가 아리백을 가기 위해서도 저장 장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풍력과 태양광은 생산하는 시간대에 따라서 이 생산량이 다르지 않습니까? 뭐 밤에는 뭐 태양광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바람도 그렇고 낮 시간에 가장 많이 했던 것을 저장해 놔서 이 그리드 즉 송전망에다가 일정한 양을 공급을 해줘야 되고 필요한 양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재생에너지는 반드시 ESS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플러스 수요가 생겼어요. 데이터 센터입니다. 즉 AI를 학습하는 데는요 전기가 갑자기 끊겨버리면 학습하는데 고장이 발생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갑자기 유튜브가 느려졌다 데이터 센터에서 넷플릭스가 느려졌다 이건 소비자들이 항의를 하겠지만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학습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를 학습하는 곳에는 일정한 전기를 보장해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AI를 학습하는 데이터 센터에는 다 ESS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전문가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거고 여기에 지금 메가3라든지 메가블록이라는 걸 만들어서 AI 데이터 센터에 이걸 갖다 놓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정말 탁월한 예상하지 못했지만 일론 머스크도 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거고 올해 4월 달에 유엔의 산하에 있는 에너지 기구죠. 인터내셔널 에너지 에이전시라고 IEA에서 이 부분을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생산했던 그리고 지금까지 송전했던 방식의 전기 체계가 아니라 AI의 수요 때문에 데이터 센터의 수요 때문에 인류는 전기를 생산하고 송전하는 방식을 새롭게 혁신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 굉장히 그 주목해 보고 있는데 그 일종의 하나가 메가팩슬이라는 게 자체가 하나가 오메가짜리잖아요. 오메가짜리면 컨테이너 정도 하나 정도의 사이즈인데 이게 이제 4개가 묶이면 20메가죠. 엄청난 거죠. 20메가면 엄청난 건데 20메가면은 약 제가 전기를 계산해 보니까 서울 시민으로 보면은 한 10,000명 정도가 사는 전기량이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데이터 센터가 지금 결국은 가져가는 전기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더 커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는 이 제가 전기 전문가들하고 우리가 논쟁을 해보면 AI가 발달하게 되면은 전기 수요가 어느 정도 기울기로 올라갈 거냐 아니면은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냥 그만 할 것인가 이거를 정리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의 미래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에릭 슈미트 전 구글의 CEO도 엔비디아의 칩이 병목이 아니라 전기가 병목이 될 것이다. 산업 발전에 있어서. 그다음에 메타 인스타그램의 대표죠. 메타의 마크 주커버그도 버틀렉 병목은 전기에서 발생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 IEA에서 발표를 하면서 자기네 예상치를 발표를 했어요. 전기 2025년 기준 2030년까지 앞으로 5년간 6배가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전기 수요가 인류가 쓰고 있는 거에서 이건 데이터 센터에서 쓰고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5년 만에 6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자기네들 것만 하면은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가트너라든지 딜로이트라든지 각종 모든 전문가들이 한 거를 한 표에다 묶어냈어요. 그런데 IEA가 가장 보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기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게 전기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고 이것이 아리백에 걸려 있다라는 거고 이것이 한두 배 늘리는 게 아니라 5배, 6배를 늘려야 된다라는 거고 이 병목을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엔비디아 측 우리가 국가 AI 데이터 센터 한다고 해서 지금 뭐 울산에다 짓고 광주에다 짓고 하는 것으로 하더라도 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 제가 우리나라 그 대학 교수 한 분을 뵀는데 제가 작년에 그 연구소에 50억을 들여서 이제 그 GPU를 샀다고 그래요. 네. 50장 정도. 근데 노벨상을 받는 사람은 어느 정도 그 GPU를 써? 한 1000장 정도. 네. 그러니까 이 지휘력 자체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점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이 데이터 센터가 돌아가면 결국 전기 문제잖아요. 네. 그러면은 한국 경제가 지금 AI로 뭐냐면 뭐 3위 국가가 되겠다 뭐 데이터 센터 하면은 전기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를 못 만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일어났던 해프닝 중에 하나가 서울대학교하고 카이스트에서 나름대로 대학교에서 돈을 좀 들여가지고 몇 장을 샀어요. 근데 그것을 공급하는 전기가 한전에서 안 주는 바람에 지금 그거 놀리고 있다라는 저도 거예요. 가봤어요. 자, 그럼 강정수 박사님. 자,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거의 AI에 지금 거의 이 나라의 운명을 걸고 계세요. 네. 스타트업 네이션에. 그러면은 이것만은 꼭 해야 된다라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간곡하게 2분 동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지금 있는 뭐 미래 AI 미래 수석이라든지 선정 다 잘했다고 보고 있고 뭐 또 AI 지금 국가전력위원회 이거 잘 운영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추진력도 있고 의결권도 가지고 있고 예산안도 가지고 있고 차관급의 AI 책임관들도 다 붙여놔 두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이런 구조는 잘 짜져 있고 또 11월 말에 AI 액션 플랜이 나올 거라고 예고되고 있는데요. 여기가 이 액션 플랜이 중요한 건데요. 저희는 근데 죄송한 얘기인데 3강 된다라는 것 자체를 너무 부풀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의 구조에서 지금 데이터 센터도 부족하고 있고 여러분 인재도 별로 없고 이런 부분인데요. 저는 중국을 좀 본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또 중국 얘기냐 이렇게 비판하실 텐데요. 중국은 우선 가지치기를 해줬죠. 7개, 8개로 지금 한정을 하고 8개만 AI 모델 만들고 나머지는 모델 만들지 말고 나머지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만들어라고 시민들이 쓸 수 있고 소비자들이 쓸 수 있는 서비스 만들어라고 이렇게 방향을 틀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또 중국은 R&D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인재. 저는 각 대학들의 저는 사실은 지역 국공립 대학들에게 정말 전기하고 GPU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기하고 GPU를 주자. 그리고 그들이 언젠가는 R&D 기술들을 만들면서 국가의 AI 모델 독립을 주권을 회복할 거라고 보고 저는 임기 내에 안 해도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서비스를 개발하라. 서비스를 개발해서 벌써 이 국면은 모델 국면이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챗GPT 한국도 2천만 명이 쓰고 있어요. 내년에 챗GPT가 뭘 할까? 여기다가 소셜 미디어 집어일 거고 카카오톡이랑 협력할 거고 커머스도 할 거고 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서비스 시장을 다 내주는 꼴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연구자 GPU하고 전기 문제 해결하고 서비스. 우리가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뭐를 하지?라고 했을 때 결국은 지메일, 이메일, 그죠? 엠팩3, 엠팩4 동영상 압축 기술, 맞습니다. 그다음 웹 브라우저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게 한국에 가야 될 길이다. 맞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강정수 박사님한테 아주 재미있는 우리가 일론 머스크부터 반도체, 그다음에 결국 앞으로 생기게 될 데이터 센터와 전기, GPU 이런 한국 경제 미래를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번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취임식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피곤한 모습으로 의자에 뒤에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사진을.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이다. 막 그 중압감 그런 것을 느끼는 모습이 저런 것이 모습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통합의 대통령,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어렵게 계엄 세력을 이기고 지금 새롭게 탄생한 정부 성공할 수 있도록 잘 도왔으면 좋겠고 민주당이 좀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강릉 갔다 왔는데요.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이 영동 지역에 폭설이 내리거나 산불이 나거나 물이 부족하거나 홍수가 나거나 이런 것을 강원도부터 저 경상남도까지 태백산 동쪽이 아름다운 바다를 끼고 있는 것이 빨리 국가적 차원에서 극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광재의 끝내주는 경제를 마치겠습니다.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